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홀에서 정말 그 토크 콘서트는 오랜만입니다. 저는 EBS 예전에 장학 퀴즈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EBS랑은 아주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 연이 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뇌과학자가 돼서 AI 시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뇌과학을 선택한 계기는 인간이 궁금해서였어요. 대체 저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날 평가할까? 어떠한 경우에 사람은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답게 서로를 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람과 사람의 뇌가 궁금해서 인간이 궁금해서 뇌과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구를 하려면은 인간을 내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캡처해서 레코딩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아바타 기술들을 사용했어야 됐고,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는 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거를 쭉 한 10년 넘게 공부해 오면서 당시에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미래기술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내가 굳이 왜 복잡하게 저걸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근데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 들게 된 질문은 있죠. 우리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될까? 이런 상상들을 그때 연구하던 기간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늘 강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홀로그램으로 사람 만나는 세상을 상상했지만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딱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인공지능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변할까, 지금 학교 다니면서는 체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한 반년 사이에 일어난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작년 11월에 챗GPT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언어 모델이 나왔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정말 사람 같은데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그러한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 내 삶을 바꿔놓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생성형 모델이 영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란 책을 썼죠. 유명해서 대학교 가도 필독서를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책의 10주년 서문을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대신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뚝딱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문을 원저자에게 보냈습니다. 읽어보고서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전 세계 헤드라인을 많이 탔죠. 하라리 충격으로 할 말 잃어, 막 이런 종류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나의 문장과 말투로 써냈지? 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나 이쪽 컴퓨터 쪽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만 있으면, 이미 써놓은 많은 문장과 칼럼과 책만 있으면 이 사람의 스타일대로 뭔가를 써내는 건 아주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곡할 때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윤종신의 노래를 좋아한다, 뭐 자우림 김윤아의 노래를 좋아한다, 이제 스스로 싱어송라이터 작곡하는 분들의 스타일의 곡들을 100곡을 학습을 시키고 윤종신 스타일로 노래를 써줘라고 하면은 그 스타일로 노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작곡하는지를 이미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스타일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IT 쪽 전공한 부모들 중에서는 아이한테 이제 그림 동화나 안데르센 동화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가서 저기 15분짜리 구연 동화 읽어줘. 주인공은 6세 아이 준호. 그리고 등장인물은 포켓몬고와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뭐 피카츄, 아르세우스, 레쿠자 뭐 이렇게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비도 등장을 해야 되고 마지막 스토리는
훈훈한 가족의 사랑 얘기를 맞춰줘. 그럼 15분짜리 얘기가 뚝딱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바꿔서. 제가 친한 교수님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박사 논문 쓰기 싫고 심심하니까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해리포터의 후속작을 3부작 100페이지씩 써줘. 그럼 써줘요. 자, 해리포터 후속작은 내용이 뭐냐면 해리포터가 우주 여행을 갔는데 다스베이더랑 싸우고 다스베이더랑 싸우는데 같이 데려가는 친구들은 호빗과 골롬. 와, 이게 뭐지? 반지 제왕의 세계관과 스타워즈의 세계관과 해리포터의 세계관이 짬뽕이 됐는데 이런 게 나온다고? 나옵니다. 흥미진진하게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써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요. 여기다 딴 거를 섞어가지고 한국 드라마 막장 드라마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걸로 써줘 하면은 그런 스타일로 막장 드라마로 나오죠. 다스베이더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너의 아비가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몇 분만 웃으셨네요. 자, 이런 형태로 어쨌든 내가 이미 스토리가 있고 이미 많은 텍스트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AI가 학습해서 생성형 AI가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전 세계 최대 가전쇼라고 하는 CES,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이 신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1년에 한 번 라스베가스에서 열려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그곳에 갔었고 AI라는 주제들이 많이 핫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저는 되게 흥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헐리우드 쪽에서 어떠한 미래 기술들을 사용하려고 하나라고 해서 디지털 헐리우드 세션에 토크랑 발표에 많이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디지털 헐리우드 세션에서 되게 다양한 영화사나 영화 관계자들이 어떤 상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냐면은 야,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AI에게 시키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반년이 지나서 올해 7월 1960년대 이후로 가장 대규모의 헐리우드 파업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같은 데서 방송 대본을 쓰거나 드라마 대본을 쓰거나 영화 스토리를 쓰는 작가들이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인간 작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나? 그냥 AI에게 써달라고 하면은 다 써주는 거 아니야? 심지어 영화 배우의 경우에도 탐 크루즈의 20대 모습, 80대 모습, 중국어를 하는 탐 크루즈, 포르투갈어를 하는 탐 크루즈 그냥 바로 다 나옵니다. 단 6개월 만에 상상하고 있던 것이 현실로 일어난 걸 넘어서서 헐리우드 종사자들, 작가들 모두가 더 이상 밥벌이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파업에 들어간 거죠. 아마 인류 역사상 1월에 고민하고 상상하던 것들이 이미 7월에 현실이 돼가지고 9월에 수만 명이 파업을 하는 사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간 미술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았던 작품 이런 것들도 신문 기사로 났고요. 올해 5월의 경우에는 수십 년 된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즈라고 하는 사진전에서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을 가지고 1등상을 받게 된 독일의 보리스 엘작센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도 있었어요. 자, 이 사진 작가는 자기가 1등했다는 걸 알자마자 뭐라고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저명한 수십 년 된 사진 대회에서 인간이 낸 작품과 인공지능이 낸 작품도 구분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뚝딱 만들어낸 거를 바로 1등상을 모두가 줄 정도면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내가 그림을 잘 그렸다 내가 이거 잘해 1등 2등 등수는 아니고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사실은 이 사진 작가가 던진 질문이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연 인간이 아니라 AI가 사진을 더 잘 찍고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뭐 곡을 더 잘 만들고 글을 더 잘 쓰는 게 과연 이러한 창작과 예술의 분야에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문제 한 문제 더 맞고 두 문제 더 맞고 이 차이에 따라서 과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기도 하고 등급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우리끼리 한 문제 더 맞춘 거 가지고 등급이 바뀌고 우리끼리 경쟁해서 1등, 2등 하는 지금의 그런 등수 매기기가 의미가 있는 종류의 어떠한 제도일까요? 사실은 1980년과 81년 사이에 이미 미국에서는 전미 수학교사협회가 모여가지고 큰일 났어. 우리가 시험과 제도, 교육 과정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토론을 하다가 그래, 다 바꿔야 되겠다라고서는 결론을 내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80년, 81년도에 전자계산기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가 수학 문제 공식을 다 외워서 풀고 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전자계산기로 다 풀면 되는 거를 왜 굳이 이걸로 시험을 보고 전자계산기가 다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해야 되지? 우리가 시험을 바꿀까? 아니면 전자계산기 사용을 못하게 할까? 이런 논의를 한 거죠. 미국과 영국과 이태리와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래서 다 교육 과정을 바꾸고 중고등학교에서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전자계산기 사용하나요? 아직까지 안 하죠. 수능 시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못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80년, 81년도에 일어난 변화까지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금지시켜 못하게 해. 이거 하나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전자계산기까지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걸 사용을 막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사용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등수 매기고 졸업장 따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이런 증명서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아마도 지금도 사교육비로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도 쓰고 있을 거예요. 각 가정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런데 내가 매달 돈을 쓰면서 왜 사교육비를 쓰냐? 수능 시험 잘 보라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라고. 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뭐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살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종류의 공식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근데 과연 이 공식이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까요? 아마도 굉장히 빨리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공식은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 교수인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의 대부분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는 교수를 하면 평생 직장으로 잘 퇴임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60세가 넘어서 교수라는 직업으로 퇴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많은 곳에서는 미달이 나고 있고 많은 곳에서는 대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뭔가를 뚝딱 인간이 만든 것 이상으로 아주 좋은 레벨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그리고 뭘 해야지만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조금씩 바뀌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또 이제 IT 쪽 컴퓨터 전공하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한테 파이썬으로 AI로 이렇게 봇 같은 거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로 애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관련 뉴스를 모아주는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로블록스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캐릭터들 옷 입히는 종류의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걸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바로 긁어다 만들어주는 AI 봇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럼 사실 우리는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거는 9년, 10년 다니지만 이런 종류의 AI 봇 만드는 거면 2달, 3달이면은 만들거든요. 바로 배우기만 하면. 근데 이걸 돌리면은 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우와 100만 원이 찍혀 있네. 150만 원이 찍혀 있네. 내가 매달 사교육비를 100만 원씩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니라 AI가 돈을 벌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해봤더니 되네. 내가 매달 100만 원을 벌어. 야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지 않아요? 200만 원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죠. 그럼 야 어떻게 AI 봇을 내가 코딩을 하면 그리고 누구랑 협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뭐가 되냐? 창업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돌려보게 되는 거고 이러한 형태로 아마도 앞으로 3년 5년 안에는 대학교 가기 전에 중고등학생 때 이미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의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대기업에 가거나 안정된 삶에, 물론 대기업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또는 내가 나중에 어느 직장을 선택하건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가, 일찍부터 어떠한 형태로 내가 돈을 벌고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지를 미리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도 잘하겠죠. 저도 대기업에서 팀장을 했는데 뭐 해외 대학교 나오고 저처럼 박사학위를 따고 뭐 굉장히 많은 스펙을 자랑을 해도 이렇게 신뢰해가지고 잘 뽑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인재를 뽑아놔도 이 사람이 실제로 팀에 들어와서 성과를 내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는 게 많다고 실제로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종류의 인재를 주로 뽑았냐면, 내가 실제로 창업해보고 스타트업을 해보고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만큼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모없거나 아주 가치 없는 거에 돈을 쓰지 않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뭘 시키더라도 얘는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만들어 본 게 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컸을 때는 내가 공부를 다 끝내고 졸업장 따고 이것까지 다 해야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뭔가를 해보는 빌더와 메이커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벌써 초등학생들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감마점 앱이라는 앱, 제목 하나만 입력하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8장이 뚝딱 나와요. 그래프, 뭐 심지어 사진, 자료까지 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직업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감마 같은 앱이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데 들어가서 딱 한 문장을 쓰면 돼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직업, 엔터. 그러면 블랙 포인트로 8포인트가 나와요. 뭐 직업의 변화,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뭐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이 높은 직업, 뭐 AI 기술이 필요한 직업의 종류, 어떤 종류의 AI 기술이 필요한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면 되고 아니면 바로 클릭하면 다시 다운 버전이 만들어져요. 뚝딱 나와요. 이게 1분 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은 대기업에서 이런 거 서치해가지고서는 너가 프레젠테이션 만들어봐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반나절 정도 걸려서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가지고서는 그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 뚝딱 만들어내게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지금 굳이 한 땀 한 땀 찾아서 해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자, 여러분 중에서 나 감마점 앱이라는 앱 들어본 적이 있다, 허밍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몇 명 있네요. 거의 없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생의 한 3분의 1, 반 정도 되는 애들이 이걸 알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한 게, 어른들은 아예 모르고 중고딩은 몇 명은 아는데 초딩들은 아는 애들이 오히려 더 많아. 그럼 너희들 이걸로 뭐 하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킨 발표 준비할 때 얘한테 말하면 진짜 잘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지?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이걸 가지고 발표할 때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을 알고 발표할까? 아니면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걸 뚝딱 제출할까? 자, 근데 초등학생들의 답이 되게 신박했어요. 저희는요, 뭔가 공부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얘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만들거나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내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너 잘해, 너 할 줄 알아 그러면은 아직 못해,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돼라고 하고선 나중에 만들지만, 그렇잖아요. 초중고 열심히 9년 10년 넘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이게 바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이미 경제활동 시작하고 돈을 벌고 만들어보고 더 잘 만들고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뭐가 필요하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형태로 세상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면 나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해보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실행력이 더 많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행력이라는 것도 바로 내가 뭘 하라고 지금 당장 뭘 하라고 내가 뭐 시켜도 당장 실행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종류의 능력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은 답이 있는 세상이었어요. 수능 문제라는 것도 저 진짜 싫어하고 시험 문제 싫어해요. 왜냐하면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세상에 답이 있나요? 세상에 오지선다 삼지선다로 내가 맞는 답 1번 고르면 잘 나가고 3번 고르면 잘못되고 이런가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답이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았고 답이 대부분 있었던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대기업의 미래기술 전략팀장을 했다고 하는데 타이틀이 멋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쓸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딴 회사에서 어떻게 했나, 어떤 보고서가 나왔나,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했나, 중국은 어떻게 했나, 독일은 어떻게 했나 보고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집을 보고 교과서를 보고 이걸 외워야 됐구나 하고서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하면은 답이 있는 문제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 모든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답이 있는 문제, 지금 하는 것처럼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그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 구단이 평생 동안 외워도 외울 수 없는 기보를 알파고는 일주일 만에 외워버려요. 지금은 아마 몇 시간 만에 외울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와 매뉴얼을 참고해서 잘 살려고 하면은 답이 있는 거 남이 어떻게 하나 잘 보고 따라해서 살려고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항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답이 없는 데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전혀 다른 전략이에요. 답이 있는 문제를 잘 찾는 거를 우리는 익스플로이트라고 얘기해요. 뽑아먹기 또는 경작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언제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 추수를 하는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에 크게 변하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그 기후에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자는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제 타이밍에 잘 정해진 계획대로 잘 하면은 많이 추수할 수 있고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답이 없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이때는 탐험가, 개척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이트의 반대에는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고 탐험하고 아무도 안 가봤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뻘짓을 하거나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갔을 때는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할 수 없어요. 유명한 가수의 곡들은 100곡을 듣고선 똑같이 작곡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범 내려온다 같은 그런 작품은 잘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인디 밴드와 판소리와 춤까지 붙여서 아무도 안 해봤던 새로운 장르를 시도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답이 없는 데서 답을 잘 찾기 위해서는 개척자의 전략이 필요한데 개척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경작자는 깊이 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매뉴얼을 잘 공부해서 이거를 숙지한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최적화해가지고서는 실행을 해야 돼요. 반면에 개척자와 탐험자의 경우에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아주 넓게 레인지를 넓혀야 돼요. 내가 안 가봤던 곳에 가보고 내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해야지만 내가 개척자의 뇌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척자의 뇌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스킬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종류의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까?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비전이 중요해요. 내가 여기로 가겠다, 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기적이라도 좋고 장기적이라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작자, 그러니까 그 익스플로이트, 답이 있는 삶을 살 때는 내가 굳이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옆에 애들이 어떻게 하지? 1등 한 애는 어떻게 하지? 보고 따라만 해도
내가 어떠한 목표점을 정해놓지 않아도 충분히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어떤 길을 내가 탐험을 할 건지 내가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목표점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컬럼버스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항상 가던 항로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항로로 가기로 했잖아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인도예요. 자기의 목표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어디든 내가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표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종류의 배를 타고 가는지 나의 항법, 내가 가진 전략이 중요한데, 지금 답이 있는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항해를 하고 있냐면 증기기관, 내연기관, 그러니까 모터 돌려서 가는 보트, 그런 배에다가 연료 가득 싣고 지도 보고 목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요 항로구나, 대략 2시간 걸리겠구나, 그럼 3시간 분의 연료를 싣고 쭉 간다라고 하는 거죠. 2시간보다는 더 걸려요. 5시간, 6시간. 네, 어쨌든 내가 지도를 보고 연료를 가득 싣고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곳, 컬럼버스처럼 새로운 대륙으로 항해를 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연료 싣고 쭉 직항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대양을 표류하는 고철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이 없는 곳을 항해할 때는 연료를 가득 싣고 내연기관 이거 돌려서 가는 직진하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처럼 대항해 시대처럼 범선을 타고 돛담배를 타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바람과 물결을 이용하는 항해법을 배워야 돼요. 범선과 돛담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도 남풍이건 북풍이건 바람만 있으면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직진하기는 어려워요. 바람이 항상 내 등 뒤에서 불어온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항상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물결의 방향이 바뀌면은 내 돛을 바꿔서 지그재그로 가지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시대의 개척자로 살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물결이 어디서 오는지 내 스스로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서 딱 항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표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방황을 많이 해야 새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방황을 한다는 건 원더링이라고 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목표 없이 막 방황한다라고 하죠. 근데 방황을 잘해야 길을 잘 찾아요. 직접적인 예로 제 아들 예를 들게요. 제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막 올라왔는데 옆집 친구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옆집 친구는 엄마 말을 진짜 잘 들어요. 학교 집, 학원 집, 항상 시간 정확히 맞춰서 정해진 길로 바로바로 다니기 때문에 아주 예측이 잘 되는 아이예요.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1시간 만에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오는 길에 동네 놀이터는 다 훑고 다니고 어느 놀이터에 친구들이 놀고 있나 놀다 오고, 놀이터에 친구들이 없다, 동네 편의점은 다 훑고 다니면서 어디서 1+1 라면을 친구랑 잘 먹고 올 수 있나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직항으로 학교 집, 학원 집으로 오는 일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평소에는 당연히 옆집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고 예측이 잘 되니까 마음이 편하겠지만 제 아들은 어떤 상황에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뭔가 항상 학교에서 집으로 온 길이 끊겨버렸어요. 전화도 통신이 안 돼요. 그럼 아마 옆집 친구는 멘붕일 겁니다. 그 길만 다녔고 내가 다니던 길이 안 되고 엄마랑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떡하지? 굉장히 패닉이 올 수 있어요. 제 아들은 어떻게든 집에 올 것 같아요. 굴다리를 지나서 오건 돌아서 오건 언덕을 지나서 오건 동네는 다 훑고 다니고 방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에 올 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세상이 바뀌고 기존에 다니던 길이 끊겼을 때는 개척자의 뇌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더 많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 답이 없는 세상, 답이 있더라도 인공지능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많이 헤매고 남들이 안 하는 짓들을 하고 다니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해지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탐험가나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가 경작자가 되더라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결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능력, 사회성, 친구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한 인간의 뇌가 나 혼자서 모든 정보를 다 배워서 모든 답을 다 찾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해지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누가 알고 있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얘랑 같이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내가 먼저 다가서서 연결을 만들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성, 친화력,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참고로 되게 재밌는 실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뇌 영역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거를 떠올릴 때 사용하는 뇌 영역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한테 새로운 걸 상상해봐라,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거 해봐, 너의 창의력을 발휘해봐 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상상을 하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학습한 거에 기반해서 새로운 거를 상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 나 혼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을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철저하게 신조를 뒀던 거는 내 주변에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적 논리를 가지고 나에게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아주 많이 뒀다라고 해요. 물론 나중에 어느 순간 갈라서기도 했지만, 중요했던 거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토론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닌 나와 다른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을 때야 우리는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다 자기 과거에 묶여 있지만, 서로 다른 A, B, C의 사람들을 함께 놓고 이들이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은 이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한 연구에서 22개가 넘는 연구들을 총합한 메타 분석 연구인데, 여기서 1300개가 넘는 그룹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명의 천재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나, 아니면은 평균적인 집단, 팀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나,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거의 항상 팀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요. 그렇다면 어떤 팀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까? 어떤 팀이 집단지성을 더 잘 발휘할까?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다양성이었어요. 젠더 다양성. 남자만 모여있거나 여자만 모여있고 한 그룹보다 남녀가 고루 섞여 있었던 그룹이 더 집단지성을 잘 발휘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남녀, 노소,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성별, 서로 다른 문화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끊겨오면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친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대신에 내게 맞춤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는 인공지능하고만 가까워지는 세상이 오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 능력치가 낮아질 거고, 반면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계 반대쪽에 있는 누군가의 생각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더 많은 뇌들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혁신과 솔루션을 만들면서 또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강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드리면서 가고 싶은데, AI 시대에 어떠한 직업들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종류의 질문인데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앞으로 존재는 하겠지만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티처가 아니라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선생님이 큐레이터나 커넥터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선생님이 다 공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그렇게 세상의 지식이 너무 빨리 업데이트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이 야 저기 가면 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요 스터디 그룹으로 너희끼리 만나서 이걸 해봐라 라고 연결을 해주고 큐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종류의 직업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에 중요해지는 거는 안 가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예측하는 종류의 직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한 명 한 명 개체의 뇌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답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용기와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다른 뇌들과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주체성과 주도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발명을 할 수도 있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뇌와 뇌의 연결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뇌를 연결해서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있어서 나만 이득을 보고 나 혼자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지 못해서 뒤처지면 와 내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함께 이 기술을 가져가고 우리가 연결될 때 더 큰 걸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만 독점하는 기술을 상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 국가들 또는 과거에서는 중세 암흑기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두 함께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불평등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은 교육 영역에 있어서 사교육으로 인한 어떤 교육 격차를 없애주고 사람들의 불평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빌 게이츠나 샘 얼트만 같은 IT 구루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어야 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AI가 발달된 세상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대체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되게 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노동자라고 할 때 내가 지금은 두 종류가 있죠. 내가 몸으로 하고 있는 어떤 육체 노동의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 앞에서 컴퓨터로 자료 보는 지식 노동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노동의 종류가 심지어 생산을 하거나 창작을 하는 이 영역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차츰차츰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예측들이 많거든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AI가 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세금을 내죠. 그럼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면 로봇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국가는 뭘로 먹고 살죠? 국가는 뭘로 돌아가죠? 세금으로 돌아가요. 자, 이게 인간이 하던 일을 AI나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이거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계나 AI가 대체하게 되면은 그럼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AI와 로봇들을 돌리는 기업가들이 굉장히 부유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교육과 의료와 치안을 돌릴 만한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스템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챗GPT를 만든 챗GPT의 아버지인 샘 얼트만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머지않아 한 10년 안의 미래에는 내가 인간이면 인간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 만한 기초소득이 나와야 된다. 국가가 이걸 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생산과 창작으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AI와 로봇이 하게 되면은 국가도 세금을 걷지 못할 텐데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인컴, 새로운 종류의 소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사회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AI와 로봇이 생산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국민 전체가 조금 더 그 공평하게 이걸 가지고 인간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가. 근데 이걸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법과 사회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이과나 이공계나 아니면 과학자들, 엔지니어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들도 그 다음에 사회의 리더들도 꼭 같이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용문으로 마칠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실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 앨런 케이라는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많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